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분과 전체에 관한 개념부터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분과 전체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개념으로, 전체는 단지 부분들이 합에 불과하다, 혹은 숲은 단지 나무들의 집합일 뿐이다, 온도는 분자들의 평균 에너지 운동일 뿐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한원주의적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17세기 철학자인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떤 높은 단계의 복잡한 개념을 더 낮은 단계의 단순한 요소로 분할하여 정의하는 것이 요소 한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 한원주의의 경우를 보면 정신과 마음, 의식과 같은 복잡한 현상도 뇌의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화학적 상호작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물질의 성질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부분들의 합으로 이해하는 철학은 1980년대 복잡해 과학이 등장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이 복잡해 과학은 전체는 부분들의 합 그 이상이며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순환한다는 전일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과학은 자연현상과 우주, 생명에 관한 학문으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과 같은 분야가 섞여 있고, 인문사회과학은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정치, 경제와 종교, 예술 등을 그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이 섞여 있습니다. 이 두 과학 영역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법과 철학이 한원주의와 전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과 양, 하늘과 땅과 같은 자연현상과 구조는 이분법적인 자연과학인데 반해 여기에 인간의 활동을 포함하면 삼분법적인 전일주의 철학이자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는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생물과 무생물적인 환경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계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 생태계 안에는 생명체들이 주위의 자연 환경과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다양한 생명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 구조는 보통 피라미드 구조로 나타낼 수 있는데, 생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의 꿀을 먹는 나비가 거미에게 잡아먹히고, 거미는 새에게 잡아먹히고, 새는 쪼개비에게 잡아먹히면서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되겠죠. 이때 최하위 계층은 개체수가 많고 최상위 계층은 개체수가 적으면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태계 구조는 음양 이분법의 파스칼 삼각형 구조와 같은 것입니다. 자연계의 생태계 구조를 그대로 본받은 것이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나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법과 질서에 따라 나눠진 신분계급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신분계급은 왕이 최상위 계층에 속하고 그 아래에 신하나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으로 나누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급 구조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유명하죠. 이 카스트 제도에 보면 가장 높은 승려 계급인 브라만이 최상위 계층이 있고, 그 다음이 왕과 귀족 계급인 크사트리아, 상민이나 농민인 바이사, 노예 계급인 수드라가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파스칼 삼각형 구조를 한원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부분들의 조각으로 세분화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스칼 삼각형 구조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열역학의 분자들이 운동하면서 열을 발생하는 것이 지수함수 EX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x는 마이너스 2kt분의 mv 제곱치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y는 ex와 같은 행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치수함수는 자연적인 성장과 운동을 통해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하급수진 두 가지 수열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 x제곱, x3승과 같은 형태의 기하급수이고, 또 하나는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과 같이 팩토리얼을 사용하여 자연수를 연속적으로 곱하는 계산 과정이 이 지수함수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수열은 파스칼 삼각형에서 특정한 수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10이라는 수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 10수는 기준이 되는 정점의 수 1에서 그 이동 거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이동 거리는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10수는 분모의 그 이동 거리 둘을 2 팩토리얼과 3 팩토리얼을 표시할 수 있고, 분조에는 이 둘을 더한 5 팩토리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수행도로 계산된 수는 10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10이라는 수는 수평 방향의 수를 모두 합친 2의 4승에 의해 2의 4승분의 10이라는 행태로 확률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수함수 EX는 파스칼 삼각형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함수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을 수의 방정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스칼 삼각형 구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된 수열을 A, B, C, D, E라고 표시해보죠. 이 수열 가운데 D라는 수열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수 사이의 차이를 반복적으로 표시하면 이 D 수열은 더 이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바닥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닥 상태가 나타나는 지점의 수를 마지막으로 삼으면 최초의 수 1과 2 사이에 3차 방정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팩토리얼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과정을 정리해보면 3차 방정식에서 2차, 1차, 0차 방정식으로 연결된 방정식이 나타날 수 있고, D수열은 이 3차 방정식에서 x는 1부터 2, 3, 4와 같이 차례대로 수를 대입하면 1, 4, 10, 20, 35와 같은 수열들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과정을 정리해보면 3차 방정식에서 2차, 1차, 0차 방정식으로 연결된 방정식이 나타날 수 있고, D수열은 이 3차 방정식에서 x는 0부터 1, 2, 3, 4와 같이 차례대로 수를 대입하면 이 수열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D수열이 계산되는 과정보다 더 간단한 C수열을 계산하는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죠. C수열도 마찬가지로 인접한 두 수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를 반복적으로 계산해 찾아보면 0이 되는 바닥 상태의 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 상태의 수에서 바닥 상태의 수 1과 처음 수 상태의 수, 중간의 상태의 수 1을 이렇게 계산 과정에
2 팩토리얼 1분의 x제곱 플러스 1 팩토리얼 1분의 0 팩토리얼 1과 같은 2차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수열은 역삼각형 구조가 2차 방정식을 찾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역삼각형 구조는 타석갈 삼각형의 이 부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A, B, C, D, E의 수열이 역삼각형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최초의 수 1을 포함한 정삼각형 구조의 그림자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죠. 정삼각형 구조가 맨이 정점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1의 제곱, 2의 제곱, 2의 3성, 2의 4성과 같은 전체수와 부분수 사이의 관계가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역삼각형 구조는 치수함수 EX가 1차, 2차, 3차와 같은 부분 방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정삼각형과 역삼각형 구조는 물체와 그림자, 드러난 부분과 감추어진 부분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의 중심을 관통하는 1, 2, 6, 20과 같은 이분법 구조의 수열은 1, 1, 3, 7, 19, 51과 같은 3분법 구조의 수열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법 구조와 3분법 구조의 연결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 연결 과정에서도 또 하나의 삼각형 구조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법 구조는 두수 사이의 합을 반복적으로 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고 3분법 구조는 세수 사이의 합을 반복적으로 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면은 1과 1이 플러스된 상태가 2가 되고 1 플러스 3이 된 상태가 4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분법 구조에서는 3, 2, 1을 합한 것이 6이 되고 3, 6, 7을 합한 것이 16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을 더한 과정을 이분법에서는 AB라는 두수를 사용하여 이항정리로 부를 수 있고 ABC라는 세수 사이를 이용한 삼항정리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조를 A 플러스 N승이나 A 플러스 B 플러스 C N승과 같이 표시하는 것은 N이 0부터 시작하여 무한히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분법 구조와 3분법 구조는 서로의 중심에 위치한 수열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부경이 음양의 수 2와 천지인의 수 3을 곱한 6으로 그 중심을 삼은 까닭은 삼각형 구조가 둘인 정삼각형의 수 3과 역삼각형 수 3이 하늘의 수 2와 땅의 수 4와의 합으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천부경의 천지인을 상징하는 수열을 일직선상에 표시해보면 하늘에 속하는 수열은 1, 3, 5, 7, 9, 20. 이 수열은 인접한 두수 사이의 차이를 2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인간에 속하는 수열은 1, 4, 7, 10, 13이며 이 수열은 인접한 두수 사이의 차이가 3이라고 땅에 속하는 수열은 1, 5, 9, 13, 17인데 이 수열은 인접한 두수 사이가 4가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1000가지의 상징수 2와 4는 인의 상징수 3과의 관계가 2 플러스 4는 3 플러스 3이 됩니다. 천부경의 인중천지일은 인간의 남녀가 천지와 일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작용은 곱셈 법칙에 의해 2 곱하기 4 플러스 1은 3 곱하기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식은 2와 4의 천지가 하나 되면 3과 3의 인간에 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직선상에 나타낸 천지인 수열을 이분법이 아닌 삼분법 구조로 배치해보면 이 삼각형 구조의 중심에는 천의 수열 1, 5, 13, 25, 41이 인의 수열 1, 7, 19, 37, 61 지의 수열 1, 9, 25, 49, 81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수열들은 원과 삼각형, 사각형의 기하학적 형태의 수 5, 7, 9과 221과 331, 441과 같이 정과 성과 면의 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221은 2 곱하기 10 곱하기 11 플러스 1의 수식이 되고 1이 되고 331은 3 곱하기 10 곱하기 11 플러스 1이 되며 441은 4 곱하기 10 곱하기 11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221은 천의 수열에 속하고 331은 인의 수열에 속하며 441은 지의 수열에 속한다고 지난 강의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천지의 수열이 삼각형 구조에서 발견되는 것은 삼각형 구조가 자연의 생태계 구조처럼 특정한 동식물의 먹이사슬 구조와 같이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음양의 구조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하늘과 땅이 생기고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이 형성되는 것에는 이런 삼각형의 신비로운 힘과 작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법의 파스칼 삼각형을 부분적으로 해체해보면 대각선 방향의 A, B, C, D, 이 수열은 각각의 작은 삼각형 구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 수열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수를 배치해보면 1에서 01, 001, 0001 이와 같이 A 수열이 삼각형 구조로 나타날 수 있고 B 수열은 1, 11, 111, 1111과 같이 삼각형 구조로 나타낼 수 있으며 C 수열은 1, 1, 2, 1, 2, 3, 1, 2, 3, 4와 같이 피라미드 구조로 쌓을 수 있습니다. D도 마찬가지로 1에서 13, 136, 136, 10, 136, 10, 15와 같이 삼각형 구조로 쌓을 수 있겠죠. 이러한 작은 삼각형이 모여 더 큰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파스칼 삼각형은 프랙탈 구조처럼 자기 유사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유사성이란 프랙탈 구조의 핵심 개념으로 부분을 이루는 요소들이 전체와 닮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프랙탈은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프랙탈 구조에는 고사리와 같은 양키 식물과 해안선의 구불구불한 길이, 산맥이나 나무, 우주의 물질 분포에도 이러한 프랙탈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죠. 이 프랙탈 구조는 1975년 폴란드의 수학자 만델브로트 집합이라는 프랙탈 구조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시길 권해봅니다. 어쨌든 파스칼 삼각형에는 이러한 부분과 전체에 관한 상호작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수함수 EX에 관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수함수 EX의 그래프는
XY 평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X축 플러스 Y축의 좌측 하단에서 Y축의 1을 거쳐 플러스 X축과 플러스 Y축의 상단으로 크게 증가하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함수의 특징은 미분이 연속적으로 행해져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미적분의 근봉상수가 2라는 자연상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EX가 이와 같을 때 미분을 하면은 1차 미분일 때 이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죠. 이것은 2차 미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EX의 지수함수는 미분을 거듭할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 말하는 운동의 제1법칙 등속도 운동을 시간에 대해 미분해보면 속도가 나오고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운동 형태입니다. 등속도와 가속도가 미분 상태에서 이렇게 물리학에서는 표시하고 있죠. 이것을 등속도 운동은 이것이고 가속도 운동은 이것인데 나중에 이거는 재산을 증식하는 복리와 달리라는 이자율을 계산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상수 이 값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값의 2.718281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1과 0을 무한대까지 계산한 결과에서 나올 수 있는 수입니다. 또한 지수함수 EX를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때 이것은 EX의 X값을 1부터 무한히 이렇게 대입해보면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타나는 수의 법칙이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고 파스칼 삼각형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n승과 n의 x승 이와 같은 부분이 파스칼 삼각형에서는 볼 수 없죠. 이 부분이 파스칼 삼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EX를 이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것은 복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돈을 불리는 복리의 재산증식 법칙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조차도 복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 가속도 법칙에 견줄 수 있고 달리는 제1법칙인 등속도 운동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경제활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돈에 구속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돈을 은행에 저축하여 낮은 이자율로 안전하게 재산을 불리거나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리려는 위험한 욕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돈의 이자율이나 수익률에 관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일반 상식처럼 단기와 복리에 대해 공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이자율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단리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에 오직 원금에 대해서만 미리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단기의 이자율은 원금에만 적용되고 이자에 대한 이자율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FV는 PV 가로 열고 1 플러스 가로 열고 R 곱하기 N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공식을 계산할 수 있는데 FV는 미래 가치이고 PV는 현재 가치이며 R은 연간 수익률을 의미하고 N은 1년 단위의 투자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예를 들어보면 1,000만 원을 원금으로 연 10%의 이자율을 5년 동안 단위로 저축하면 이 기간 동안 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에 의해 1,500만 원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5년 동안 10%의 연간 수익률에 투자하여 1,500만 원을 만들었으므로 50%의 투자 수익률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복리는 이자를 다시 재투자하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단리보다 원금이 더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단리가 물리학의 등속도 직선운동이라면 복리는 급격하게 휘어지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리 계산식은 FV는 PV 1 플러스 R의 N승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연단위 투자기간이 지수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1,000만 원을 5년 동안 연 10%의 이자율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복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 원금이 있으면은 1 플러스 이자율 0.1에 5승을 곱하면은 이와 같이 1,000만 원에 1.6105가 붙어갖고 1,610만 5천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복리로 계산한 1,000만 원이 1,610만 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단리보다는 11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원금이 2배나 4배, 10배 정도 불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는가를 계산해 보려면 72의 법칙을 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72의 법칙이 투자자들에게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1626년 인디언들이 미국 백인들에게 맨하탄을 24달러에 팔았기 때문에 인디언들을 어리석다고 비웃은 일화 때문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1989년에 24달러의 돈과 맨하탄 부동산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여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363년이 흐른 지금 24달러를 연 8%의 이자율을 주는 채권에 복리로 투자했다면 24달러는 이와 같은 계산을 통해 32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1989년의 맨하탄 전체 땅값은 6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복리를 통한 돈의 증가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복리를 통해 원금이 2배 정도 불어나는 기간을 계산해 보기 위해 72의 법칙을 이용해 보면 연 5%의 이자율은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은 14.4년이 걸린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 20% 이자율로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은 3.6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리의 마법 같은 재산 증식 과정은 기하함수 EX가 가진 특이한 성질을 볼 수 있는데 이 기하함수는 양자역학의 소립자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파동방 형식에서 독소수 i와 함께 AEI 셋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원의 반지름이 R일 때 REI 셋와 같은 형태로 원의 순환하는 운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